매주 목요일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슬기로울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윤건영입니다. 네, 한 주가 빨리 돌아오죠? 네. 오실 때 즐거우시죠? 즐겁습니다. 즐거우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네. 근데 별로 안 즐거운 질문부터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인터뷰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새로 임명된 이용빈 대변인의 소화제 발언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무래도 이용빈 의원이 의사 출신이다 보니까 이렇게 드라이하게 의학적 팩트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고요. 예. 소화제를 먹고 부작용이 생겼든 독감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든 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부작용이 생겼든 그 부작용이 생긴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그리고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들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다만 앞서 인터뷰도 제가 조금 들었는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경마 중계식으로 이렇게 계속 보도를 쫓아가는 게 과연 온당하냐. 저는 팩트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대한민국 전체로 봐도 이렇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그렇죠. 거고요.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면 백신 맞으신 분들은 다른 분들에게 다 권하겠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보도되는 게 우선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전문가나 당국에서 이제 그 일관되게 하는 이야기는 일부 부작용이 있더라도 백신 접종으로 얻는 이익이 훨씬 더 크다.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일관되게 하고 있으니까요. 앞서 저희가 이제 그 일부에서 소화했던 내용 중에 하나 더 뽑아서 우리 의원님께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은 게 황교안 전 대표가 미국 간 거 아시죠? 예. 그러면서 껍데기만 남은 한미동맹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고 국가 위상이 추락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내려다가요. 예. 너무 이게 좀 어제. 예. 근데 왜 안 내셨어요, 근데? 같은 수준 될까 봐요. 근데 좀 걱정되는 건 있습니다. 예. 앞서 인터뷰도 좀 드렸었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전에 갔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제발 한국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건 좋은데 외국에 나와서는 좀 이렇게 좀 통일된 내용, 하나의 목소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미국 정치인들이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사례도 누가 들더라고요. 국민의힘 모 의원께서 와서 이제 의원들 전체가 왔었는데 전체 이야기가 끝나고 남고 그분이 남으셔가지고 다른 이야기를 하셨대요. 이건 우리 뜻하고 다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모습들 자체가 대단히 국익에는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적 결례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지금 가서 이제 한 7박 8일인가 일정이 이렇게 된다고 하던데 이제 한 일주일 뒤면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잖아요. 좀 걱정됩니다, 사실은.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정상회담에.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고춧가루라도 뿌려지기라도 한다면 이 정상회담이 갖는 중차대한 의미를 감안했을 때 걱정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가서 얼마나 이제 절제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 지금 아마 이제 그 국내 정치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최대 현안은 역시 이제 인사청문회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이제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어떻게 할지 입장까지 이제 다시 이제 조율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 크게 봐서 3명이 지금 부적격이다. 이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이제 판단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원님은? 저는 솔직히 인사청문 내용을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청문 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본질적으로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냐 안 맞냐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번 기회에 좀 제가 여당 의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좀 손질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 말씀을. 도덕성과 정책 문제를 나눠야 된다. 맞습니다. 이 말씀하십니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은 나눠서 해야 되고요. 분명한 건 인사청문 자료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도 충분히 줘야 됩니다. 하루 청문회 해가지고 결론 날 건 아닌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지금과 같이 신상털기식으로 가버리면 정말 훌륭하신 분, 좋으신 분들이 잘 안 하려고 하세요. 제가 청와대에서 인사추천위원회를 했지 않습니까? 좋은 분들을 발굴해서 제안을 하다 보면 가족이 반대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해놨어요. 그 정도로 진짜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모시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요. 기업을 잘 읽어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신 기업가들 저희가 모시려고 하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제도 중엔 백지신탁 제도라는 게 있어요. 있죠.
자기가 가진 주식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팔아야 돼요. 예. 새끼처럼 자기 자식처럼 키운 기업의 주식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장관하실 분들은 많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빌 게이츠 같은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장관으로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식을 다 팔아야 되니까. 물론 뭐 안 파는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제약들을 좀 개선해 나가는 게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국익이나 전체를 봤을 때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그 말씀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히려 지금 그 LH 사태 이후에 이해충돌 방지법까지 이제 지금 뭐 제정이 네. 되고 그 흐름하고는 또 정반대 이야기잖아요. 그게.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정책 검증과 도덕성 검증을 우선 분리해서 도덕성 검증 같은 경우는 치열하게 치밀하게 하더라도 이걸 공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물론 사법적인 문제가 나오면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 근데 예. 의원님, 근데 지금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지금의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도 했고, 근데 지금의 민주당은 야당일 때 반대를 했던 방안이고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당원이라서 이 여당 때만 하는 것처럼 비춰져서 좀 대단히 그렇긴 한데요. 예. 여야를 떠나서 이건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예, 뭐 현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걸로 알고 있고 사실 인사청문 제도라는 건 노무현 대통령 때 전 부처에 도입이 됐었거든요. 그 제도 자체는 좋은 제도입니다. 이건 잘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좋은 제도임 이게 명암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게 있으면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그 부정적인 걸 어떻게 개선할 거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해당 그 상임위원이 아니시기 때문에 이제 정확히 이제 전부 다 챙기시지는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고위직 그러니까 인사 배제 원칙 7대 기준에 해당이 되는 표절 문제라든지, 네. 그다음에 또 어떤 딸의 이중국장 문제 여러 가지가 지금 제기가 된 상태고, 또 한 후보자의 부인은 외교 행랑을 이용을 해서 영국의 도자기나 이런 걸 수천 점을 들여와서 또 일부를 팔았다. 네. 저는 이런 사례도 처음 봤는데 이건 하나는 사실은 청와대가 자체 설정한 기준에서 위배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이건 너무 국민 정서하고 동떨어지고 샹들리에가 뭐 몇 개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런 점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당되시는 후보자들의 소명을 네. 정확하게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인사청문 회 내에서 저는 잘 살펴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야당을 패싱했다라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에 동의받지 않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했다라는 거 관련해서 많은 뭐 비판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외통위에서 정의용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뭐 사례를 말씀드리면 쟁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녁 먹기 전에 인사청문회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보고서 채택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못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당에서? 예, 야당에서. 예. 뭐 당의 지침이 있는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못 하시겠대요. 청문 과정이 굉장히 순조로웠거든요. 사실 뭐 정의용 장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외교관 경력이 50년이나 되신 분들인데요. 갑자기 보고서 채택을 못 하시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건 차분히 따지면 될 일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의 야당의 모습은 무조건적인 반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부겸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저는 좀 사리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당 대표 후보로 나왔다라고 해서 총리 후보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식의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좀 말이 안 되고 온당치 않은 게 박근혜 정부 때 사례를 들어보면 이완구 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원내대표 하시고 마치자마자 바로 총리로 가셨어요. 네, 기억나시겠지만 뭐 자기네들은 되고 민주당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이건 너무 억지 주장이란 참 대꾸하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계셨으니까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인사를 추천해서 접촉을 해도 본인이 사용하는 문제를 떠나서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그다음부터 이제 검증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검증 과정이 너무 부실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청와대 인사검증팀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조치 내에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정말 검증 과정에서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걸러낼 수 있는 게 있고 못 걸러내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대부분 다 걸러낸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혜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서 표절 의혹이 제기가 됐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딸의 이중 국적 문제는 본인은 그 군하고 상관없어서 그러니까 관심을 안 뒀다, 신경을 안 썼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중 국적인 건 그러니까 인정을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것이 걸러졌지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그렇게 청와대에서 내린 건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건지 이런 문제는 분명히 점검이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뭐 내부에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걸러졌든 안 걸러졌든 판단하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런데 모 인사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이분은 도저히 안 되겠다, 부적격이다라고 하는 문제와 적격이긴 한데 좀 이거는 긴가민가하다라는 판단의 영역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의 영역은 충분히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인사청문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드린 지금 바로 그건데요. 네. 자, 검증 과정에서 지금 A 후보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이게 나왔습니다라고 보고가 되면 이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은 기용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라는 최종 판단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 국민 정서가 괴리가 되면서 사실 국민들 어떤 입장에서는 이건 좀 문제가 있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라고 넘어가는 경우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드린 질문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솔직히 좀 타협하지 말아야 되겠죠. 원칙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고 인사청문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총리 후보자 제가 또 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총리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낙연 총리, 두 번째 정세균 총리, 이번에 김부겸 후보자입니다. 그렇죠. 이낙연 총리일 때 야당은 아예 표결에 참여조차 안 하셨습니다. 임명동 표결 때. 두 번째 정세균 총리 때는 당론 반대 입장으로 내거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실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이 김부겸 후보자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습관성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실수도 3번 하면 습관이거든요. 이건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런 팩트에 근거한 논쟁거리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공개해서 그건 인사청문위원 내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그 과정을 국민들이 판단하시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내용들은 뭐 소위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부는 카드라라는 내용도 있을 수 있고 또는 논리와 근거도 없이 무조건 김부겸 후보자처럼 반대를 위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가려야 된다라는 말씀과 함께 인사청문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게 도움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이제 그 청문회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 윤건영 의원께서는 일단 그 애초 그 모두부터가 좀 야당의 모두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네요. 자, 오늘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건영 의원이었습니다.